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낳고 키운 자식에게 눈치를 봐야 한다면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아니, 복수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정당한 선택이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과연 누가 피해자인가? 주인공은 71세 김명자 할머니입니다. 명자 할머니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이 겨우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엔 손님들 앞치마가 되어 뛰어다니죠.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아들 밥 차려주고 저녁 7시엔 다시 나가 상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돼. 이 아이만 행복하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는 동안 아들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원비가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준호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 보람 있었어.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대학 졸업 후 준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쁜 여자를 데려왔죠. 엄마,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며느리가 될 수경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기뻤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을 구할 때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당분간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전세금 모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명자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엄마 집이 내 집인데 뭐. 같이 살자. 그렇게 3대가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며느리 수경도 친절했고 아들도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명자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손주까지 생기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난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톤 낮추고 차갑게.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옷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죠.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빨래랑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위생상 좀 그래서요. 따로 하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기 엄마니까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따로 할게. 그 다음엔 TV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기 자는데 깰 것 같아서요. 아, 미안해. 내가 볼륨을 너무 높였나 보네. 할머니는 볼륨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 소리가 잘 안 들렸죠. 결국 TV 보는 것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였어요.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식당 관리하는 거 있어서요. 냉장고에 있는 거 함부로 드시지 말아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요. 이 집 냉장고가 내 돈으로 산 건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키우느라 예민한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거실을 지나갈 때도 조심조심. 화장실 갈 때도 가족들 눈치.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실 때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거실 큰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손주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명자 할머니는 부엌 한쪽 작은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면 밥 안 먹고 칭얼대서요. 이해해 주시죠? 이해하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걸 이해하라고요. 명자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 다녀오고 아들 가족 아침 차려놓고 자기는 부엌 구석에서 간단히 먹고 설거지하고 손주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러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죠. 명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지? 가족? 아니면 그냥 가사 도우미? 잠시 쉬고 조심스럽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771번째 생일이었죠. 명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준호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 아들은 TV를 보다가 대충 대답했습니다. 응? 아, 생일이구나. 알았어, 엄마.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 할머니는 잠도 설쳤습니다. 어디로 가서 먹을까? 손주들은 뭘 좋아하나?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생일 이틀 전, 며느리 수경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생일인 거 깜빡했네요.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하자. 아들 준호도 거들었죠. 엄마 미안. 우리도 일정이 있잖아. 이해해줘. 다음 달에 하자. 이해해달라는 말. 이 말을 할머니는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이해해주시죠? 어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뭘까? 아들을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돌봐주는데 생일 한 번 같이 밥 먹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끄럽다고 할까봐.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우연히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도 아팠지만 이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빨리 치료 안 하시면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심한가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할 정도입니다.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세요. 가족과 상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 과연 상의할 가족이 있긴 한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말해봤자 귀찮아할 게 뻔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대화를 듣게 됩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일찍 누웠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자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속삭이듯 긴장감 있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말이에요. 솔직히 답답하지 않아요? 친구들 집에 자유롭게 놀러 오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 눈치 때문에 못 부르잖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요즘 다들 요양원 보내잖아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소리를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시설 좋은 곳 많다고 하던데 거기 보내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윈윈 아니에요?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아? 왜요? 어차피 이 집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을 거면서 왜 눈치 봐요? 할머니 숨죽이는 소리. 상속.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명자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지금 요양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집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살면 안 돼요. 방 하나 더 만들고 거실도 넓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다음 달에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할머니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동의한 거예요? 며느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돈으로 가셔야죠. 우리 돈 쓸 순 없잖아요. 어머니 연금도 있으시고. 그건 당연하지. 엄마 돈으로 충당하면 될 거야. 명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배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등에 칼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1년. 내가 살아온 인생이 71년인데 20년을 아들한테 바쳤는데 그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내 돈으로 그것도 모자라 이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허무함.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쯤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결단으로.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요양원을 보내고 싶다면서? 내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다면서? 내 돈으로 나를 쫓아내고 싶다면서? 좋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통장과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통장의 주인도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정리해주지.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간이 좀 짠데요. 아, 그래.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달랐어요. 아들이 출근하며 말했죠.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의 머릿속에선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부동산 급매, 재산 처분 방법,
상속 포기 절차.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사 사무실인가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당하고만 사는 삶은 끝이라고. 그녀가 준비하는 건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선택일까요?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날, 아들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 가족일까요? 명자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날 이후 3개월.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손주 돌보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 법무사 사무실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드님께 말씀은 하셨나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데 왜 아들 허락이 필요하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줬죠. 집을 팔 때 아들 동의는 필요 없다고. 명의가 본인이니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고. 다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은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정가로 팔아야 한다고. 명자 할머니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제가 떠난 후에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 재산이니까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할머님, 이 아파트면 시세가 5억 정도 되는데요. 금매로 내시면 4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죠? 현금 일시불 원하시는 분 찾으면 2주 안에 가능합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제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그때 맞춰서 계약하고 싶어요. 중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제 집이니까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았거든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걸. 세 번째,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예금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기예금, 적금, 연금 수령 계좌까지.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부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좀 있는데 급하신 일이라도 있으세요? 명자 할머니는 잔잔히 웃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새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할머니는 즉시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 한편 그 시각. 며느리 수경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언니,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그래? 뭔데? 집에 계속 계시니까 답답하잖아. 우리는 언제 우리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요즘 다들 그러던데.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어. 다음 달쯤 시어머니한테 말하기로 했어. 잘 됐네. 그럼 집도 리모델링하고. 당연하지. 시어머니 방 허물고 거실 넓히려고. 벌써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는 중이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집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 15일.
아들 가족의 제주도 여행 출발일. 며느리가 신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3박 4일 다녀올게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명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아들도 가방을 들며 말했죠. 엄마, 밥 잘 챙겨 드시고. 금방 올게요. 알았어. 걱정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할머니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삿짐 센터죠? 오늘 오후 1시에 와주세요. 네, 부동산 중개 사무소님이시죠? 계약하기로 한 매수자분께 연락 부탁드려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죠. 법무사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할머니의 72시간 작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명자 할머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 아들 가족을 태운 차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5분 뒤 할머니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꺼내며 생각했죠. 이 옷은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거. 이 옷은 손주 첫 돌 때 입었던 거. 추억이 담긴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5벌, 속옷 몇 장,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필요 없어. 새 출발이야. 할머니는 큰 쓰레기 봉투에 옷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20년치 추억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젊은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짐이 많으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가방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대신 집안에 있는 가구들은 전부 처리해 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 집에 있는 가구를 전부요? 네. TV, 소파, 식탁, 침대. 전부요. 쓸만한 건 기부하고 나머지는 폐기해 주세요.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이삿짐 일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했죠. TV가 나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저녁마다 혼자 보던 그 TV. 소파가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앉았지만 할머니는 앉을 수 없었던 그 소파. 식탁이 나갔습니다. 할머니만 빼고 모두가 둘러앉았던 그 식탁. 하나씩 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무겁게 짓눌렀던 추억들이 집 밖으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벽에는 가구가 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았고 거실엔 먼지만 날렸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걸로 끝인가요? 다시 확인하시겠어요? 할머니는 텅 빈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년. 이 집에서 살았던 20년.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길 게 없네요. 오후 3시 30분.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수자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4억 5천만 원 확인하시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내일 아침 등기소에서 처리하고요.
명자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을 모아서 산 집, 노후를 보내려고 마련한 집, 그 집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김명자.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축하할 일인가요? 집을 잃은 게 아니, 이건 자유를 찾은 거였습니다. 매수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계약금 5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잔금일에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았어요.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감사합니다. 좋은 집입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했던 그 집에서 다른 사람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오후 4시. 법무사 사무실. 어머님, 은행 계좌 정리 서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모든 예금이 해지됩니다. 명자 할머니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기예금 5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자유적립식 예금 1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을 모았어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번 안 사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명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거 평생 모으신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이제 내가 쓸 거니까요. 가족분들한테 상속은 안 하시고요.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속? 가족이 없는데 누구한테 상속해요?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 할머니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야. 완전히. 잠시 침묵 후 단호하게 할머니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 백지에 펜을 댔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낳고 키운 게 71년 전이구나. 내가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내가 좋은 학교 가길 원했어. 엄마의 유일한 꿈은 내가 행복한 거였어. 그런데 엄마는 너한테 뭐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사도우미였을까? 내가 그날 밤 한 말. 엄마는 다 들었어. 요양원 보내겠다고. 엄마 돈으로. 그리고 이 집 리모델링 하겠다고. 그 순간 알았어. 엄마는 너한테 가족이 아니라 그냥 재산 목록 중 하나였다는 걸. 그래서 엄마가 먼저 정리했어. 이 집은 팔렸어. 엄마 통장도 다 정리했어. 이제 너한테 물려줄 건 하나도 없어. 엄마는 떠날 거야.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엄마가 먼저 떠날 거야.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찾지 마. 찾아도 안 알려줄 거야.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가족은 피가 아니야. 마음이야. 넌 엄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러니 엄마도 이제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잘 살아라. 너희 가족끼리. 마이너스 엄마가. 할머니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5월 16일 새벽 5시. 명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청소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닫고, 화장실을 깨끗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해야지. 할머니의 버릇이었습니다. 어디를 떠나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 오전 8시. 등기소.
명자 할머니와 매수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하시는 거죠? 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 더 이상 할머니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새 주인분께 열쇠 전달해 주세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현관 열쇠, 우편함 열쇠, 주차장 열쇠, 매수자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오전 10시. 명자 할머니는 서울역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그리고 강원도 동해행 기차표.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나는 도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점점 빠르게. 서울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7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제주도 한 리조트. 아들 준호 가족은 아침 뷔페를 즐기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경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유명한 맛집 간다며? 응. 흑돼지 먹으러 가자. 손주들도 신났습니다. 아빠, 나 바다 가고 싶어. 그래, 오후에 가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돌아가면 바로 인테리어 시작하자. 어머니 방 허물고 거실 넓히는 거. 그래야지. 견적 받아놨어. 응. 3천만 원 정도 든대. 어머니 통장에서 쓰면 되겠네. 당연하지.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할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72시간 후 완전히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명자 할머니는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원룸 앞에 섰어요.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문을 열었습니다.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좋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무시할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 명자 할머니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 5벌, 세면도구, 그리고 새로 산 노트.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김명자의 새 인생 계획. 1. 매일 아침 바다 산책. 2.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3. 누구 눈치도 안 보기. 4. 행복하게 살기. 이제 시작입니다. 71세의 늦은 나이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그리고 바로 내일 5월 18일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텅 빈 집, 낯선 주인,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집이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어머니가 떠난 걸 알았을 때, 그들의 얼굴엔 어떤 표정이 떠오를까요? 명자 할머니는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의 지옥은 이제 시작입니다. 5월 18일 오후 3시,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준호네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며느리 수경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좋았다. 우리 내년에도 가자. 그래야지.
애들도 좋아했잖아. 손주들도 뒷자리에서 떠들었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선물 사왔어요. 준호가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자, 다 왔다. 짐 내리자. 가족들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여행 기념품 가방도 들고. 수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엄청 궁금해하실 거야. 빨리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현관문 앞에 섰어요. 준호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맞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눌렀어요. 또 틀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번호인데. 수경이 물었어요. 여보, 뭐야?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안 맞아. 어머니가 바꾸셨나?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집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 새 주인분 며칠 전에 이사 오셨는데요. 순간 준호와 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새 주인? 네. 3일 전에 이사 오셨어요. 부부분이시던데.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라고요. 준호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 전화가 안 받쳐. 수경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뭔 소리야? 어떻게 전화가 안 받쳐? 계속 걸어봐. 그때 현관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40대 부부가 나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원래 저희 집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도 다 끝났고요. 수경이 소리쳤어요. 매입?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명의 집인데. 그 어르신한테 샀죠. 현금으로.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수경이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경찰 불러야 해요. 새 주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정식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겠어요?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박성호. 이전 날짜 2024년 5월 16일. 준호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였어요. 엄마가 정말 집을 판 거였어요. 수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우리 어떡해. 손주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 새 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긴 이제 저희 집입니다. 짐 가지고 가주시겠어요? 준호가 멍하니 물었어요. 짐이요? 네. 현관 옆에 놔두셨던 것들이요. 가져가세요. 현관 옆. 거기엔 검은 쓰레기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가족들의 옷가지, 손주들 장난감, 며느리 화장품, 그리고 사진 액자들. 모든 게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쓰레기처럼.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떠났다는 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다는 걸. 수경이 봉투를 뒤지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봉투 맨 밑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호에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야. 집은 팔았어. 통장도 정리했어. 이제 너한테 물려줄 건 하나도 없어. 놀랐니? 배신감 느껴지니? 그 감정. 엄마가 그날 밤 느꼈던 거야.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을 때, 엄마 돈으로, 그리고 엄마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도 똑같이 느꼈어. 71년을 살면서 마지막 20년을 너만 보고 살았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 허리 아파도 참았어. 밥 굶어도 참았어.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너는 엄마를 뭘로 봤니? 가족? 아니지. 그냥 재산 목록 중 하나였잖아. 엄마는 이제 자유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해줄 생각했던 것처럼. 엄마가 먼저 떠났어. 요양원 대신. 바닷가로. 연락하지 마. 찾지도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난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경이 편지를 주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요양원? 무슨 요양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잖아. 준호가 반박했어요. 당신이 먼저 얘기했잖아. 엄마 요양원 보내자고. 그래도 당신이 동의했잖아. 이제 어떡하라고? 집도 없는데. 손주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 새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좀. 준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봉투 3개를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가자. 일단 나가자. 가족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1층 로비. 가족들은 캐리어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중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집은 어디야?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겠어. 그날 밤, 준호네 가족은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4명이 들어가기도 빠듯했어요. 수경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손주들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수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뭐해. 이미 늦었는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 당신 엄마 이제 없어. 우리 버렸잖아. 수경은 계속 말했어요. 은행 가봐. 혹시 시어머니 통장에 돈이라도 남아있나.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엄마 명의 계좌를 확인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는 5월 16일 해지됐습니다. 해지요? 네. 예금주께서 직접 오셔서 전액 출금 후 계좌를 폐쇄하셨습니다. 준호는 멍해졌어요. 전액이요? 얼마였는데요?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8천만 원. 엄마가 평생 모은 돈. 그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준호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계좌 잔액 0원입니다. 준호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다 정리하고 떠난 거구나.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나가 일하시던 모습. 밤늦게 돌아오셔서 밥 차려주시던 모습. 아프셔도 참으시고 웃으시던 모습.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떠났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 시각, 강원도 동해, 명자 할머니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봤죠.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여기 좋죠? 조용하고. 네. 정말 좋네요. 두 할머니는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한편 서울. 모텔방에서 준호와 수경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내 탓이라고. 당신이 먼저 얘기했잖아. 이제 어떡하라고? 애들은 어떻게 키워?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손주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도, 돈도, 믿음도, 사랑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3일 후, 준호는 혼자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동해, 속초, 강릉, 바닷가를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바닷가 벤치에 앉아 준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엄마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3개월 후, 강원도 동해 바닷가. 명자 할머니는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할머니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혼자서, 자유롭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할머니의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점심엔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걸 사고, 저녁엔 작은 원룸에서 책을 읽었어요. 간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7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할머니 두 분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뭘로 아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키워놓으면 다 제 앞길만 바쁘다니까. 명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걸.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엔 복지관에서 노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명자 씨 오셨어요? 네. 늦었죠?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았어요. 테이블엔 과일과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명자 씨는 자식들 어디 사세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멀리요. 서울에. 아이고, 그럼 외로우시겠네. 자주 오세요? 아니요.
안 와요. 다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편해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밤마다 손주들 생각이 났고 아들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그리움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는 걸. 그 시각 서울. 준호는 고시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모든 걸 잃은 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며느리 수경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혼하자. 차갑게 던진 한마디와 함께 준호는 혼자가 됐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다녔지만 월급으로 고시원 방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준호는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한테 왜 그렇게 대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어느 날 밤,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엄마 편지를 꺼냈습니다. 벌써 100번도 넘게 읽은 편지였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야. 마음이야. 준호는 그 문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됐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준호는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강원도동의 복지관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동해? 혹시 무슨 일이세요? 혹시 김명자 어르신 아들 되시나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께서 얼마 전 넘어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연락할 사람이 없으시다고 해서 복지관 기록 뒤져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병원이요? 많이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하셨어요. 지금은 회복 중이시고요. 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챙겼습니다. 회사에 반차 내고 동해행 버스를 탔어요. 3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엄마는 날 보고 싶어 하실까? 동해 중앙병원 302호. 준호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명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어요. 그냥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왜 왔니? 준호는 할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다치셨다고 해서. 누가 오래? 엄마 저.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저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요. 엄마 집을 뺏으려고 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야. 내 엄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한 말들. 엄마는 절대 잊을 수 없어. 요양원 보내겠다고. 엄마 돈으로. 그리고 엄마 집 리모델링 하겠다고.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가 낳은 자식이야. 피는 못 속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도, 밉게 굴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준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하지만 준호야. 내 엄마. 이제는 달라져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너희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게. 엄마.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이제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대신. 네. 가끔씩 전화해. 엄마 안부 묻고. 그 정도면. 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엄마. 모자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명자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퇴원을 도와줬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 이제 서울 가봐.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준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준호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준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엄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게요. 강원도 동해. 명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명자 씨 고마워요. 덕분에 밥이 맛있네. 별 말씀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엄마는 잘 지내지. 오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했어.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재밌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내려가도 돼요? 그래. 와. 엄마 생신이잖아요. 밥 사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가족인가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가족인가요? 부모님은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꿈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는 용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후회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명자 할머니는 지금도 동해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가족은 없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